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샘물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6페이지고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뉴턴 운동 법칙과 관련된 거를 좀 배웠었는데 그거랑 연결지어서 새롭게 배우는 이 운동량이라는 것과 충격량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운동량의 정의 자체는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낸 양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식 자체도 되게 간단하죠. P는 mv, 이게 그냥 운동량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P는 운동량을 나타내는 거고 m은 질량, 그리고 V는 속도죠. 단위도 우리가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운동량의 단위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를 곱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V는 벡터예요. 벡터. 속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동량도 벡터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량이 왜 P라고 쓰느냐? 우리가 이 질량을 M이라고 쓰는 이유는 매스의 약자고 속도를 V라고 쓰는 이유는 벨로시티의 약자잖아요. 근데 이 P는 여러 가지 뭐 추측이 있긴 한데 뭐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뉴턴이 그 당시에 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다음에 이름을 뭘로 붙일지 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칵테일을 마시다가 그 안에 초록 색깔 올리브가 들어있는데 또 그 올리브 안에 이렇게 체리 페퍼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피멘토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 올리브 안에 빨간 색깔 뭐 체리 페퍼들이 막 들어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밖으로 꺼내려면은 외부에서 힘을 줘서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체리 페퍼, 피멘토를 꺼내려면. 근데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는다면은 얘는 그냥 이 안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외부에서 힘을 개입하지 않는 이상 이 상태는 유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M과 V를 곱한 운동량이라는 것은 이 피멘토에서 이름을 따서 피멘텀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해서 피멘텀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근데 현대 시대에서는 그게 변형이 되면서 이 운동량은 영어로 하면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멘텀으로 사용을 하다가 현대 시대로 와서 모멘텀이 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럼 제가 뉴턴 법칙하고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실 거예요. 자, 보시면 운동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시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이 기울기를 한번 판단을 해볼 거거든요. 자, 기울기 어떻게 쓸 수 있죠? 델타 T분의 델타 P예요.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되겠죠. 근데 이 델타 P라는 거는 우리가 이 델타는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라고. 근데 얘는 우리가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mv-mv 제로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묶어버리면 mv-v 제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속도의 차기 때문에 뭐라 쓸 수 있어? m 델타 v라고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기울기인 델타 t분의 델타 p는 델타 t분의 m 곱하기 델타 v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는 뭐였어요? 가속도의 정의? 특정 시간 동안에 얼만큼의 속도가 변하는가였죠. 따라서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가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대신에 가속도를 대입해서 쓰시면 m 곱하기 a 아닌가요? 근데 ma는 뭐야? 그냥? 얘가 나타내는 의미는 힘이었죠. 힘. F. 따라서 이 T분의 P, 그러니까 P 그래프, P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힘을 의미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알 수 있는 건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를 판단해서 힘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뉴턴 이게 이 법칙이죠. 이 법칙. 가속도 법칙이잖아요. 그 가속도 법칙에서 분자가 의미하는 게 바로 운동량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분자가 의미하는 게 델타 P이기 때문에 바로 뉴턴 법칙 이 법칙에 그 분자식에 들어있는 게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하는구나. 그 정도까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 법칙하고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한 게 이걸 3법칙하고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막 소름이 돋았는데 학습하시는 분들은 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법칙하고 연관을 시켜 볼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건 물리에서 충돌 상황에서 좀 많이 이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냥 어떤 한 물체가 계속 가는 거는 관성에 의해서 운동량이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면, 두 물체가 충돌이 일어나면 운동량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분석을 해볼 거거든요.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놨고, 교재에도 그 중간 부분에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한데,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처음에 충돌 전에 A가 B를 향해서 VA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B도 물론 도망가 가고 있는데, 근데 충돌을 했다는 거는 A가 더 빠르게 달려왔겠죠? 그래서 꽝 부딪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딪히는 순간에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빡 때려준 거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A는 B한테 맞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우리가 이걸 무슨 법칙이라 불러요? 2법칙이 아닌 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부르죠. 뉴턴 3법칙인. 그러니까 내가 A가 B를 밀어주는 만큼 B도 A를 때려주는 거예요, 충돌할 때. 그래서 제가 이걸 F1이라고 쓰고 얘를 F2라고 쓴다면 이 두 힘은 방향은 반대이고 그리고 크기는 같은 힘이 된다는 거죠. 여기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F1이라는 힘은 F2에다가 방향을 바꿔주면, 반대로 바꿔주면은 이 두 식은 같구나 라는 걸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후에는 A는 VA 프라임으로 B는 VB 프라임으로 처음과 다른 속력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내가 이 식을 통해서 어떤 걸 유도를 할 수 있냐면, 제가 유도를 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F1과 F2의 음수를 붙인 건 같기 때문에, 그럼 이 F1은 뭐냐? 우리가 힘은 MA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얘가 받은 힘이잖아요? 그러면 MA가 받은 A,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MB가 받은 힘,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속도라는 거는 정의가 뭐였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잖아요. 그럼 또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MA는, 자, 풀어서 써보는 거야. MA에다가 뭘 곱해요? 델타 T, 그리고 여기는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시면 되겠죠? 그럼 VA 프라임 마이너스 VA는 마이너스 MB, 그리고 델타 T분의 VB 프라임 마이너스 VB,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거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개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MA VA 프라임 마이너스 MA VA는 이쪽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MB VB 프라임 플러스 MB VB가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얘는 이쪽으로 넘기고 얘는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MA VA 프라임 플러스 MB VB 프라임은 MA VA 플러스 MB VB,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식의 의미가 뭐냐? 자, 봐보겠습니다. 얘는요,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에요. 그러면 그냥 PA라고 써보죠. 그럼 얘는 뭐죠? 충돌 전 B의 운동량이겠죠. 그걸 더한 값은 같대. 누구랑? 얘는 뭐야? 충돌 후 A의 운동량이죠. 충돌 후 A의 운동량 프라임으로 쓸게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충돌 후 B의 운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얘는 뭐야?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죠. 그럼 우리가 이 결론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거냐면, 충돌 전 그리고 충돌 후, 그때 운동량의 합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는 2법칙이 성립하고 3법칙도 반드시 성립하기 때문에 3법칙은 반드시 성립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된 결과에 의해서는 3법칙이 반드시 성립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 식이 3법칙으로부터 유도가 된 거죠. 우리가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식은 3법칙으로부터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는 한 이 운동량 보존 법칙도 언제 어디서나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성립을 한다는 거죠. 이 전체 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A만 보면은 A의 운동량은 변할 수도 있지만
이 전체 AB라는 이 AB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운동량이 항상 보존된다는 거예요. 운동량의 합이. 우리가 그거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은요, 바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뉴턴 2법칙과 3법칙을 이용해서 저 운동량이라는 단순한 물리량을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하나의 단락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이런 거구나. 운동량은 보존이 되구나. 대신에 단 외부의 개입이 없을 때만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외부에서 팍 쳐버리면은 운동량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충돌에 대해서는 얘네 둘에 대해서만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도 과정도 어느 정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것도 학습을 해볼 건데, 충격량은 뭐냐면요, 이 운동량의 변화량 있죠, 정의를 우리가 얘를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냥 이 자체가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 이 델타 운동량을 우리는 충격량 I, 임페투스라고 해서 이걸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격량은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충격량 얘는 우리가 I라고 정의하고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델타 P로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정의예요, 정의. 근데 이 델타 P는 한번 넘겨볼까요? 내가 이 델타 T분의 델타 P가 F라고 썼죠. 그럼 이 델타 T를 넘겨보시면은 델타 P가 뭐가 나와요? 얘는 F 델타 T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델타 P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뭐로도 쓸 수 있어? F 델타 T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수능 문제도 그렇고 내신 문제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학습을 해 두셔야 돼요.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셀수록, 그리고 시간이 오래 받을수록, 그 힘을 오래 받을수록 충격량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여기 지면에 놓고서 하나에는 푹신푹신한 쿠션을 깔아요. 쿠션. 그리고 하나에는 이렇게 벽돌을 설치합니다. 벽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달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둘 중 하나만 깨졌대. 이걸 이렇게 쭉 떨어뜨리는데 둘 중 하나만 깨졌대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안 깨지고 누가 깨졌겠어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 쿠션, 푹신푹신한 쿠션에 떨어뜨린 게 안 깨지고 이 벽돌에 떨어뜨린 건 깨졌겠죠. 그게 왜 그러냐는 걸 이제 이 충격량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봐보겠습니다. 내가 어차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요, 여기에 딱 닿는 그 속력하고 여기서 닿는 속력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V로. 그러면 내가 이때 운동량을 제가 MV라고 써볼게요. MV. 그럼 얘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 똑같이 MV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같은 높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달걀이 떨어져서 멈췄을 때 속력은 얼마가 돼요? 멈췄을 때는 속력이 빵이 되죠. 빵. 그쵸? 그럼 얘는 멈춘 다음에는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속력이 어차피 빵이니까 운동량은 0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멈춘 다음에 운동량은 0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닿는 순간의 운동량과 정지한 순간의 운동량의 차이가 어때요? 쿠션에 떨어뜨린 것과 벽돌에 떨어뜨린 게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동일하다는 거죠. 델타 P가. 그럼 얘네 둘에 여기 떨어질 때 받는 충격량은 동일한 거예요. 이거를 많이 헷갈리는데 뭔가 얘가 더 깨질 것 같잖아. 그러니까 깨지니까 충격량이 클 것 같죠? 아니에요.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그럼 왜 도대체 얘는 안 깨지고 얘는 깨지느냐? 그걸 이제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봐봐요. 지금 제가 이거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델타 P는 동일해. 근데 내가 쿠션에서 힘을 받는 시간하고 그리고 이 벽돌에서 힘을 받는 시간은 누가 더 짧을까요? 당연히 벽돌이 더 짧을 수밖에 없어요. 벽돌은 그냥 팍 하고 깨지는 거고, 쿠션은 이렇게 푹신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 쿠션을 살짝 눌러주는 시간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동일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 걸린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F는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반비례 관계잖아요. 얘가 일정할 때는 이 T가 늘어날수록 F는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쿠션에 떨어뜨린 달걀이 안 깨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예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수박 같은 거를 받을 때, 수박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박을 받아요. 그럼 이렇게 딱 손만 대고 있고 수박이 팍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손이 굉장히 아프고 수박도 깨질 수도 있겠죠.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근데 내가 이걸 공 같은 거, 공이든 수박이든 상관없습니다. 뭔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떨어질 때 이렇게 내려주면서 받잖아요. 손을 내려주면서 받죠. 그러면 어때요? 수박이 안 깨질 수도 있겠죠. 그 원리가 뭐냐면 어차피 수박이 내 손에 닿는 순간의 운동량은 그냥 손에 대고 있는 거나 손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받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손에 내려주면서 받게 되면은 이 수박이 내 손에 대한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냥 손에 대고 있을 때 0.1초 동안 충돌하는데 손에 내려서 1초 동안 충돌하게 시간을 늘려준다면 힘은 무려 몇 배가 떨어지는 거야? 10배나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을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충격량에 대한 힘이라서 충격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늘려서 힘을 어떻게든 줄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이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자동차 탈 때 에어백 있죠. 차 사고가 딱 나게 되면은 에어백이 빵 터지잖아요. 핸들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앞으로 갈 때 푹신하면서 내가 받는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충격력이.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은 제가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그 46페이지 왼쪽 날개 부분의 아래 충격량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예시라고 적어놨으니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전거 헬멧도 있고 그리고 야구 선수가 공 받을 때 글러브를 뒤로 빼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좀 그런 거를 좀 잘 학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운동량으로부터 파생되는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이것도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래프로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교재에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가 두 개 그려져 있죠. 그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걸 좀 지우고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그냥 어떻게 되어 있죠? 힘 시간 그래프인데 자, 여기 시간이 되어 있고 여기 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F라는 힘을 얼만큼 줬대? 특정 시간인 T만큼 줬대요. 그럼 이때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랑 그냥 곱하면 되겠죠. 그럼 F 그리고 걸린 시간을 델타 T라고 놓는다면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충격량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충돌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힘을 일정하게 받는 게 아니라고. 실제 충돌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요. 이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힘이 닿는 면적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이 힘이 점점 세지다가 다시 밀어내면서 힘이 작아지는 그런 구조로 그려지는데 그럼 이때도 똑같아요. 얘랑 어차피 이 Y축이 힘을 의미하는 거고 X축이 시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I가 된다는 거예요. 충격량이. 근데 그럼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I가 90이래요. 90. 여기다 써볼까요? 90. 그리고 이 걸린 시간이 뭐 9초래요. 9초. 그럼 그때 얘가 받은 평균 힘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구하기가 어렵진 않죠.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뭐였어요? 우리가 이 충격량이라는 건 F 델타 T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I가 90이니까 얘가 90인 거고 그리고 걸린 시간이 9초인 거예요. 그럼 F가 뭐가 나오겠어요? F는 1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대충 이 정도가 되겠지? 이 평균 힘은요 10N이 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량의 단위도 제가 처음에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것도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거 뭐예요? 뉴턴이죠, 단위. 그리고 얘 단위는 뭐야? 초니까 세크죠. 얘가 바로 충격량의 단위예요. 그냥 이 두 개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뭐라고 쓰면 돼? 운동량의 단위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이걸로 쓰셔도 되고 이걸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충격량까지 말씀을 드려봤고 좀 구체적인 문제풀이 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이 관련해서는 더 해드릴 얘기가 많이 있긴 해요. 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은요 지금은 우리가 물리학 1이기 때문에 선에 대한 운동량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즉 직선에 대한 운동량만 배운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물리학 2까지 넘어가거나 아니면 일반 물리학 같은 걸 다루게 되면 각에 대한 운동량도 배우게 되고 더해서 양자역학까지 배우게 되면은 그 운동량을 이용해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리학 1에서는 너무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통합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운동량의 정의
그리고 그게 2법칙과 3법칙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의 식은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운동량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충격량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 영상에 바로 이어서 뭐를 붙여드릴 거냐면, 교재에서는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동량 보존 법칙의 3가지 관점이란 거를 이어서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학습을 우선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3번째 소단원인 운동량과 충격량의 난이도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앞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문제를 풀면서 요 정도만 알면 되겠구나, 그 정도만 그래서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느냐고 고생하셨고, 아니죠, 일단 이어서 붙여드리는 걸 보셔도 돼요. 네, 아무튼 바로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 특강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예제 1번하고 2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듣는 걸 좀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풀은 다음에 들어보세요. 자, 우선은 운동량 보존 법칙 어떻게 유도를 했었죠?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할 때 얘네가 각각 받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해서 이걸로부터 작용 반작용으로부터 운동량 보존 법칙을 뽑아냈어요. 결과가 뭐였냐면 MAVA 플러스 MBVB는 MAVA 프라임 플러스 MBVB 프라임이라고 썼었고, 얘는 충돌 전 A의 운동량, 그리고 요거는 충돌 후 B의 운동량, 충돌 전 B의 운동량, 그리고 얘는 충돌 후 A의 운동량, 얘는 충돌 후 B의 운동량으로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보통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는요, 이걸로 대부분 다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확장시켜서 다른 여러 가지 풀이법을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 물론 본질은 똑같지만 좀 편의성이 확실히 올라가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를 식 변형을 좀 해볼 거예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다 한쪽으로 넘겨보죠. 그럼 어떻게 돼? PA 프라임 마이너스 PA 플러스 PB 프라임 마이너스 PB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어? 델타 PA 플러스 델타 PB는 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약간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봐보세요. 내가 A의 변화량과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을 더했을 때 0이 항상 나온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만큼을 마이너스 10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면 얘는 반드시 플러스 10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제가 비유를 해드려 볼게요. 납득이 잘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있고 은행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70만 원을 갖고 있고 은행에 30만 원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돈은 총 얼마를 갖고 있죠? 내 재산이 얼마야? 재산?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근데 다음 날에 내가 은행에다가 30만 원을 추가로 맡긴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이 40만 원이 되고 은행에는 6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때도 내가 내 전 재산은 얼마야? 10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바로 이거야. 저번에 했던 거, 좀 전에 했던 거. 근데 이걸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봐보세요. 나 70만 원 갖고 있었는데 얼마 잃어버렸어요? 30만 원이 감소했죠. 근데 슬퍼할 필요가 없어. 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감소한 거는 어디로 증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 맡긴 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플러스 30만큼? 그럼 내가 잃은 돈과 얻은 돈의 합이 어때요?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전재산은 보존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똑같이 느껴졌으면 잘하시는 거고, 다르다고 느껴져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약간 해석의 방법의 차이? 그 정도라고 느끼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 첫 번째 방법은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량의 합이 같은 거라고. 즉, 내가 처음 갖고 있는 돈의 합과 나중 갖고 있는 돈의 합이 둘 다 같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 앞으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간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간 관점. 시간 관점. 왜 시간 관점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처음이라는 시간과 나중이라는 시간, 전과 후잖아요. 그러니까 충돌로 치면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전, 후 관계가 같다는 의미로 저는 시간 관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법은 뭐였어요? 내가 잃었지만 어차피 어딘가에서는 얻을 거기 때문에 그 합은 0이 된다. 그래서 얘가 이 개체가 잃은 만큼 이 개체는 그만큼 똑같은 만큼을 얻잖아요. 반대로 이 개체가 얻으면 얘는 똑같은 만큼을 잃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공간 관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는 뭐 있는 용어는 아니고 제가 그냥 명명한 거예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랑 이렇게 푸는 거의 본질은 같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풀 때도 딱 그런 느낌이 들 거야. 결국엔 같은 얘기인데 살짝 느낌이 다르네. 그래서 문제마다 좀 여러 가지 관점을 적용하면서 푸는 거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얘는 그냥 질량 관점이라고 부를 건데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이 2번을 1번에서 유도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했잖아요. 얘도 이렇게 유도를 해볼 겁니다. 2번에서 3번 유도해 볼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자, 여기 봐보세요. 내가 만약에 얘가 일정하다면 얘도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에 어차피 델타 PB가 고정된 값이라면 M, B, 델타 VB도 고정값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얘가 고정되어 있으면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의 변화는 커진다는 거고 반대로 질량이 클수록 속도의 변화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얘가 고정되어 있으면 얘랑 얘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질량은요 델타 V 속도 변화량의 크기에 반비례하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3번은 이렇게 쓰면은 좀 납득이 잘 안 되실 거거든요.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지? 그거를 제가 이제 예제 1, 2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유도한 것들은 좀 지우고 이 세 가지를 다 이용해서 1번하고 2번을 풀어볼게요.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충돌 전과 후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A, B, A, B 그려져 있고 그리고 질량은 1kg, 2kg에 처음에 5m/s 1m/s 그리고 여기도 1m/s가 되는 겁니다. 자, A, B, A, B.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얘가 더 빨리 다가오니까 꽉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 부딪힌 이후에 이 노란 색깔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원래 오던 방향하고. 근데 얘가 워낙에 빠르고 무거운 애였다면 이렇게 꽝 찍은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얘가 워낙 빨리 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 후에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대신에 속도는 조금 느려졌겠지만. 자, 아무튼 이거를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다 풀어볼 건데 우선 시간 관점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운동량을 다 구해보자는 거야. 이게 얼마예요? 처음 운동량? 5죠, 5. 얘랑 곱하시고 그럼 얘는 운동량 얼마예요? 2죠. 그거를 더한 값과 여기 운동량 얼마야? 1 나오죠, 1. 그리고 얘 운동량 얼마야? 모르죠. 이걸 더했을 때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7은 7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속력이 얼마가 돼요? 3m/s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보면은 기역부터 볼게요.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A와 B가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낸 이유는 디귿 때문에 낸 거긴 해요. 기역하고 니은은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델타 P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얘랑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는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나세요? 충격량 배웠죠? 충격량은 델타 P로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누구를 보고 있죠? B가 A로부터 받은 걸 물어보고 있잖아. B 처음에 얼마였어요? 2였죠. 근데 나중 운동량 얼마가 돼? 6이 됐죠. 그럼 얼만큼 변한 거예요?
4만큼 변한 거기 때문에 니은도 맞습니다. 그럼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봐볼까요? 지금 내가 이거 나중 B의 운동량이 6이었잖아. 근데 질량은 2kg잖아요? 그래서 아까 속도가 얼마라고 했어? 속력이 3m/s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는 거죠. 아무튼 기억 니은은 어떻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디귿을 풀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봐볼게요. 공간 관점으로 풀어보자. A 운동량 얼만큼 변했어요? 얘 5였는데 1이 됐으니까 A가 마이너스 4만큼 변한 거예요. 그럼 B의 운동량도 얼만큼 변해야 돼? B는 플러스 4만큼 변해야겠죠. 더했을 때 빵이 돼야 되니까. 근데 처음 운동량이 2였잖아. 그럼 나중 운동량은 뭐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돼. 4만큼 변해야 되니까. 그럼 2km인데 운동량이 6이라는 거는 속도가 3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관점으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질량 관점으로 풀어볼 건데 얘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질량과 속도 변화량이 반비례하다는 거잖아요. 자, 1kg짜리가 지금 속력이 얼만큼 바뀌었어요? 4만큼 바뀌었죠. 1kg짜리가 4만큼 바뀌었다고. 얘의 본질적인 의미는 질량이 무거울수록 속도는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질량이 무거울수록 속도는 잘 안 변한다고. 반대로 질량이 가벼울수록 속도는 잘 변해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봐봐. 1kg짜리가 지금 얼만큼 바뀌었다고? 4만큼 변했다고요. 크기만 봤을 때. 그러면 2kg짜리는 1kg짜리보다 잘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겁기 때문에. 근데 얼만큼 안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질량이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2배만큼이 안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1kg짜리가 4만큼 바뀌었어요. 그럼 2kg짜리 얼만큼 바뀌어야 돼? 2배가 무거우니까 2배가 덜 바뀌어야 된다고. 1kg짜리가 4만큼 바뀌었으면 2kg짜리 이만큼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B는 오른쪽으로 빵 때려줄 거 아니야, A가. 그럼 이만큼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3이라고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1번으로도 풀고 2번으로도 풀고 3번으로도 풀어봤는데 어떻게 풀던 간에 아무튼 얘 속도가 3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 속도의 크기가.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요, 어떻게 풀어도 다 쉬워요.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냥 제일 먼저 잡히는 걸로 풀어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제 2번이 좀 그렇거든요. 예제 2번은 뭘로 푸냐에 따라서 되게 풀이가 걸리는 속도가 좀 달라져요. 자, 제가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A랑 B의 질량을 찾는 문제고, 처음에는 어떻게 됐죠? A가 5V로, 그리고 B는 이쪽으로 4V로 다가가고 있고, 충돌 후에 A는 이쪽으로 V, 그리고 B는 오른쪽으로 8V. 그렇죠?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시간 관점으로 풀잖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봐봐. 내가 이거 처음 운동량 얼마로 넣을 거냐면 5MA V로 놓자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넣어야 돼요? 4MB V. 이렇게 넣으면 틀리죠?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방향이 존재하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마이너스 MAV. 여기는 어때요? 플러스 MB 8V. 그럼 얘 계산했을 때랑 얘 계산했을 때가 같다는 거야. 넘겨볼까요? 그럼 6MAV는 넘기면 12MBV예요. 그러면 넘겨보시면은 답이 1번. 즉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계산 자체가 좀 짜증나잖아요. 그쵸? 암산을 할 수 있어. 이거를 만약에 이런 질량 관점으로 풀게 된다면. 자, 질량 관점 뭐였죠? 무거울수록 속도는 잘 안 변한다. 가벼울수록 속도는 잘 변한다 였잖아요. 보겠습니다. 이거 얼만큼 변했어요? 속도 크기? 4 아닙니다. 몇 V만큼 변했어요? 6V만큼 변했죠. 오른쪽으로 5V였다가 왼쪽으로 V가 됐으니까 얘는 크기만 보자는 거야. 크기. 6V만큼 변했다고. 근데 B는 얼만큼 변했어요? 얘는 12V만큼 변했죠. 그럼 누가 더 잘 변한 거야? B가 더 잘 변한 거예요. A보다. 몇 배 잘 변했어요? 얘는 6V 변할 동안 얘는 12V 변했으니까 2배가 더 잘 변한 거거든요. 그럼 2배가 왜 더 잘 변했냐고. 그 이유가 바로 질량이 2배가 가벼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B가 2대1이라는 거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 따라서 답은 1번이라는 거를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앞으로 쭉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 관점 다 알아두시는 게 문제 풀 때 편해요. 특히나 저는 이 질량 관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문제 풀 때 어떤 게 유리한지 좀 다 학습을 하면서 본인이 결국에는 해야 되니까 좀 잘 체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솔직히 이 파트가 뭐 그렇게 내용적으로 어렵진 않고 문제 자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셔서 좀 직접 체감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